네, 아내가 타는 차, 주로 제가 타는 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만 주차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차를 타고 출근하느냐, 여기 보면 신형 제네시스 GV80이 벌써 있네요. 와, 진짜 멋있는 거 봐. 이야, 어마어마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멋진 차를 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차를 탑니다. 기아 EV9. 자, 가까워지면 이게 저절로 열려야 되는데 웰컴 언제 해? 아니, 라이트 언제 들어와? 여기서 웰컴으로 딱 라이트가 들어와야지. 아이고, 이 사람들 참. 멋있어. 크롬인데 불이 켜져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무광 파랑색이네? 뭐야, 무광 파랑색 똑같네? 네, 이렇게 행사장에 나왔는데요. 행사장에 이 차를 시승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 저 프리우스를 시승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자, 프리우스 시승 잘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차가 너무 좋아. 사실 가격 차이도 상당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하면 1,500만원 차이, 그래도 상당히 난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차 지금 며칠 안 탔죠.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희 직원들 너무 좋아하는 자동차가 됐고, 직원들이 정말 타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훌륭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동차가 됐습니다. 근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 단점도 물론 있겠죠. 그 단점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공기압이 그동안 맞지 않아서 조금 승차감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공기압도 좀 맞춰서 다시 한번 차를 몰아보도록 할게요. 무광이 괜찮을까 걱정 많이 했잖아요. 사실 지금 저도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확실히 있네요. 무광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완전히 다른 컬러로 보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설라문의 이런 라인이라든지 이런 엣지라든지 각이 훨씬 더 잘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뒷부분에 이렇게 흙탕 같은 거, 이런 흙탕도 너무 잘 보여. 그래서 무광을 선택하게 되면 세차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무광으로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광의 컬러는 왁스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세차장에서 3만원만 더 내면 왁스칠 해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됩니다. 나무 왁스나 칠하면 광이 나요. 이 광이 나고 나면은 그렇게 보기 싫은 게 없거든요. 38 맞추기 진짜 애매하네. 이거 모르세요? 이거 자동차마다 다 있어요. 전기를 연결해서 펌프로 쓸 수도 있지만 공기를 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차를 사면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빼셔야 될 거예요. 이 시중에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공기압 맞추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공기압을 맞출 수 있겠죠. 이건 정말 급한 김에 하는 거고요. 타이어 안쪽엔 TPMS라고 하는 장치가 원래 있습니다. TPMS를 이용하면 이거보다 더 정확한 수치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주행해보고 얼마나 공기압이 맞아졌는지를 그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자동차 회사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공구 세트를 주는 것에 추가로 이 장갑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구나 다 장갑은 필요하잖아요. 장갑이 없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할 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넣어 놓을 수 있도록 장갑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9인치 휠인데 19인치 휠은 너무 작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이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이것이 그 할인 먹인. 이거 봐,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면발광. 면발광 훌륭합니다. 6,600만원. 훌륭합니다. 그런 거 들어가세요. 자, 어쨌든 지금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외관은 뭐 지난번에 영상 보시면 되고요. 요 영상 보세요. 네, 요 영상 보시면 되고요. 새똥 뭐야 이거? 야, 이거 새똥 무광이니까 이거 빨리 닦아야 되나? 차 관리하는 거 신경 쓰게 되네. 이것도 뭐야? 이것도 병적 관리하게 만드네. 자, 아무튼 지금 좀 더 시승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겪은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발하시죠. 60% 배터리가 남은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 265km로 찍혀 있네요. 겨울인데 라는 걸 감안했을 때 나쁘지는 않죠. 60%인데 265km면 출퇴근할 때 어지간한 직장인들 출퇴근이 한 20km 정도, 6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된다. 너무 조용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어떻게 현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드러운 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사실 현대는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젊은 자동차 회사, 가장 뒤에서 쫓아간 자동차 회사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요타를 타고 왔는데 도요타보다 한참 뒤에 시작한 회사,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설마 현대가 도요타보다 좋을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딱 넘어왔을 때 이 느낌은 너무 하늘과 땅 차이잖아.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냥 세계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 안내 회사로 가자.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이제는 진짜 똑똑한 차가 됐습니다. 지도 화면이 화이트와 다크가 있는데, 지금 화이트면은 요 하나가 동동 떠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크로 하는 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공기압을 저희가 조정했는데 공기압이 역시나 안 맞겠죠? 역시나 안 맞군요. 공기압이 지금 37, 36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38이 권장이기 때문에 지금 권장보다 조금 낮아요. 권장보다 낮으면 그만큼 전비에서 손해를 보겠죠. 연비가 좀 떨어진다 라고 볼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아진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금 타이어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오토캐스트 이다일 기자는 먼저 이 차를 소유했는데, 이 차를 타면서 처음에 19인치 휠을 타다가 19인치는 승차감이 너무 나빴다, 차가 출렁출렁하고 게다가 너무 단단하기도 했다, 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 싶은데 그게 공존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서 21인치 휠로 바꿨어요. 휠을 21인치로 바꾸고 나니까 완전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일단 좋아지기 쉽지 않은데,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에서 미쉐린 타이어로 바뀌었거든요. 금호 타이어 중에서도 이 기본 19인치 타이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21인치로 바꾸는 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19인치 지금 충분히 좋거든요. EV9의 승차감이 나빠서 못한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 아니, EV9 승차감이 왜 저는 뭐 꽤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IT 기술도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요타에서 여기로 넘어왔을 때 완전히 넘사벽에, 정말 도요타가 어떻게 감히 현대 앞에 명함을 내밀까 싶을 정도의 지금 자동차 만들기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게 나와버렸어요. 그 정도로 현대가 압도적으로, 현대기아가 압도적으로 좋은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 거 맞아. 그런데 디자인에서도 사실 호불호가 좀 있겠지만, 현대기아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차를 꼭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넣는다거나, 휠하우스의 갭을 굉장히 줄인다거나, 타체를 굉장히 낮춘다거나 등등등 디자인을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엔지니어링 요소들을 충분히 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서도 넘사벽의 느낌을 현대기아가 내고 있습니다. 자, 도요타하고 상당한 격차가 느껴져요. 현대기아가 훨씬 더 늦은 후발주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요타를 따라잡는다는 건가? 도요타는 뭐 놀아? 아무 일도 안 해? 도요타도 열심히 했을 텐데 왜 격차가 좁혀질 뿐 아니라 추월됐는가? 전동화, 커넥티비티,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요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가 바뀐 거죠. 기존까지 우리가 알던 자동차는 엔진이고 튼튼하고 내구성 좋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내구성이 나쁜 것보단 좋은 게 낫지. 그렇지만 자동차를 내가 5년까지 타면 됐지 10년 후에 고장이 안 나야 돼 까지 기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팔아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핸드폰이 10년을 가야 됐습니다. 피처폰 시대, 버튼을 누르는 게 한 2, 3년 만에 고장나면 오, 핸드폰 내구성이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에 보면 스마트폰의 내구성은 2년 정도의 한계를 갖고서 만든다고 합니다. 3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게 과연 잘 될지 나도 잘 몰라. 근데 하여간 2년은 확실하게 버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사실 스마트폰은 그 안에 교체를 해버리니까. 자동차도 그 비슷한 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누가 5년 만에 바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타는 차 10년 타고 계신지 몰라도 만약에 다음번에 자동차를 사시면 그건 한 5년 타실 겁니다. 5년 이내로 타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거리에 지금 차를 보세요. 거리에 보시면 거의 반은 신차야. 물론 오래됐다고 해서 차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손바꿈은 반드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신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거 10년의 내구성이 필요하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들 이 내구성에 대해서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것 같고, 기능적인 부분을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더 선호하니까, 뭐 내구성이고 보수적인 걸 좋아하던 도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걸 따라잡는 거, 전동화 시대에 빠르게 전환하는 거, 이런 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동화 시대의 새로운 바탕에서 새롭게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게임을 기아는 잘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사운드가 좀 바뀔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사운드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해요. 이 차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액티브 사운드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액티브 사운드보다 이 차는 더 중요한 게 그냥 정숙함, 어떤 경우든 정숙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스텀 모드에서 몰입감과 입체 음상을 올려놓도록 하죠. 그리고 저는 이 차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오디오였어요.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고 Weight of the world on your shoulder. 이 소리가 굉장히 섬세하고 특히 트위터가 너무나 고음을 잘 캐치합니다. 고음을 너무나 잘 내고 있어요. 치키치키치키 하는 이 하이햇 소리를 너무 잘 뽑아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음악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사운드를 끄집어내주는 그런 효과를 아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퀄리티의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섬세한 사운드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와트 수가 조금 더 높아서 그래서 베이스를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베이스가 심장이 쿵 이렇게 내려앉는 정도로 서브우퍼를 좀 더 세서 차에 있는 룸미러가 떨리는 걸 보고 싶어요. 뻥! 뻥! 이런 느낌으로 룸미러가 떨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운드에서 저는 사실 이런 것도 바라는데 이 안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운드가 정말 빵! 울릴 때는 디스플레이도 같이 조금 떨려줬으면 좋겠어. 지금 때려주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갑자기 기본적으로 오디오 너무 좋고 어떤 자동차는 오디오 때문에 그 차에 머물고 싶은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뭐 헤드폰이라든지 뭐 집에 있는 스피커라든지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굳이 차에 내려가서 차에서 음악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사운드를 내는 차들이 있어요. A그룹에 속하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그 A그룹에 속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들으러 내려가고 싶은 자동차, 미슐랭으로 치면 별 2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들을 만한 사운드. 자, 액티브 사운드 켰고요. 액티브 사운드를 켰을 때 이런 종류의 소리가 납니다. 액티브 사운드 강하게로 했어요. 그런데 강하게 했을 때 사운드가 묘하네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전기차 사운드의 양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사운드만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사운드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네마 모드, 충전할 때는 시네마 모드 하면 좋겠죠. 시네마 모드를 켰을 때 유튜브가 이제 됩니다. OTA로 업데이트를 했더니 유튜브 기능이 생겼어요. 이야, 이게 되네. 신호대기 하느라고 지금 막 좀 지겹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SBS 살짝 볼까?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주행 중에 화면은 꺼져야 맞죠? 주행 중에 화면이 켜지면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주행 중에 사운드도 꺼줘야 되나? 안 들려줄 이유는 뭐죠? 사운드는 들려줘도 되잖아요. 어차피 라디오도 듣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안 들려줄까? 화면만 끄면 안 되나? 사운드만 들으면서 데이터 요금 쓰는 건 너무 아까워? 유튜브에 사운드만 듣는 그런 채널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돈은 현대가 내니까 7,700원 고정이고 이용료는 현대가 내기 때문에 주행 중에 유튜브를 트는 건 조금 무리다. 그래서 하루 종일 들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됩니다. 자, 나가는 느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다냐? 이게 다냐?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괜찮아요. 뭐 사실 이 차로 막 되게 달릴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 느낌이 가솔린 엔진에서, 예를 들면 레이 가솔린에서 풀악셀을 하는데 왱 하면서 차가 안 나가는 경우, 그 경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는 왱 하면서 가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갈 뿐이야. 나는 그냥 요만큼 갈 거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차가 힘들어하는 느낌도 아니고, 풀 가속을 할 때 그냥 뭐 요 정도로 가려는 거구나 라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풀 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 가속의 느낌이 가솔린의 풀 가속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기차의 풀 가속은 요 정도에서 머물러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아이오닉 6도 시승해 봤는데, 아이오닉 6 스탠다드를 시승할 때 그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더라고요. 가솔린 엔진은 예를 들어서 200마력짜리 자동차를 200마력으로 못하죠. 200마력을 200마력으로 타려면 풀 가속을 해야 되고, 그러면 RPM이 끝까지 올라가서 왜
하면서 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가솔린 차는 200마력짜리 차면 한 150마력 이내로 타게 됩니다. 근데 전기차는 그렇지 않아요. 전기차는 200마력짜리 차면 무조건 200마력까지 그냥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지금 200마력이지만 가솔린에서 300마력 이상의 자동차하고 이 평상시 타고 다니는 느낌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특히 시내에서. 고속도로는 뭐 타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150km로 주행합니다 라는 분들은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실 게 분명한데, 나는 시속 110km 이내에 정말 고속도로 안전속도를 지킵니다 라는 분들한테는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 딱 좋은 그런 출력이라고 생각돼요. 자, 출발.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이러니가 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켜면 차가 더 안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아이러니네요. 놀랍게도 한번 꺼볼게요. 차가 아무 소리도 없이 이렇게 가속되네? 라는 느낌으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껐을 때 더 차가 잘 가속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뿅! 이런 느낌으로 뿅! 하고 튀어나가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엔진 자동차도 힘들어하는 사운드를 들으면 그럼 왠지 차가 안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 더 이상 밟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지금 출력이 애매한 정도의 전기차의 경우도 이 사운드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너무 높아지면 요 정도까진 괜찮아. 여기서 더 높아져 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차가 힘들어하는 걸로 느끼는 거죠. 차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면서 속도감은 느끼게 하는 거, 요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네요. 이렇게 주행하고 오는데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km 주행하면서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 2% 썼습니다. 60% 있던 것이 58% 됐네요. 주행 가는 거리도 줄었느냐? 거의 줄지 않았어요. 258km. 그러니까 지금 3km밖에 안 줄었습니다. 중간중간 틈 날 때마다 밟고 아주 괴롭히면서 주행을 했는데도 주행 가는 거리는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런 것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기차 주행거리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 전기차는 겨울철이 됐을 때 정말 주행거리가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히터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PTC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일을 통해서 전기를 써서 그대로 열을 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죠. 이 차에는 한온 시스템의 히트펌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히트펌프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히트펌프만 있으면 그다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겨울철에 히터를 틀어도 그만큼 주행거리가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는 ACM 배터리를 쓰는 데다가 배터리 히팅 시스템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배터리를 적정 온도로 올리는 기술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EV9 같은 경우는 장거리 시승을 할 때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EV9에 대해서 행사를 가면서 잠깐 살펴봤고요. EV9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은 다음번에 장거리 시승을 하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